아주 사소한 류씨 이야기. 유성식. 삐거리는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류씨는 버튼을 눌러 담배를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류씨는 일과를 시작하였는데 요즘 며칠 사이에 가정관리 시스템의 경보 타이머는 그 주기가 현격히 짧아지고 있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류씨는 한 번에 10분 정도 분량의 담배 연기를 흡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한 5분 정도 지나서부터 담배를 끄라는 경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류씨의 폐가 정상인의 그것보다 상당히 상태가 나쁘다는 건강관리 시스템의 분석에 의한 것이고, 그러기에 류씨는 요 이틀 동안 경보음과 동시에 담배 연기의 공급이 끊기는 자동 스위치 대신 수동 스위치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 상태로 3일이 지나면 메디컬 센터의 호출을 받게 되므로 류씨는 담배 연기 공급 박스의 스위치를 다시 자동으로 전환시켰다. 메디컬 센터란 일종의 국민보건관리 시스템으로 각 개인의 가정에 부착된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기관이었는데, 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류씨로서는 다시 호출받게 되어 특유의 약물 냄새와 차가운 로봇팔을 대한다는 것은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이었다. 류씨는 입맛을 다시며 부엌으로 들어가 키친박스의 스위치를 올렸다. 담배를 대신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류씨는 버튼을 눌러 오렌지 주스 이성화당 15%를 주문하자 또다시 삐거리는 경보음과 함께 키친박스에 부착된 화면에 OFF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것은 류씨의 혈중 당분 농도가 그동안 높아졌음을 뜻한다. 되는 것 하나 없군. OFF 수치가 10 이상으로 나타나면 당뇨 증세를 뜻하고 그 또한 메디컬 센터의 호출을 받아야 한다. 류씨는 시큼한 오렌지 주스를 몇 모금 마시다 그냥 쓰레기 박스에 쏟아붓고는 작업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작동시켰다. 삐 소리와 함께 오늘은 2042년 12월 1일입니다. 라는 영상과 암호를 입력시키라는 딱딱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류씨는 버튼을 눌러 1036-515라는 자신의 암호를 입력시켰다. 그러자 검색 중이라는 음성과 함께 류씨가 앉아있는 의자 위 천장의 카메라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약 15초에서 30초가량의 신분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국립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된 모니터의 작동이 가능한 것이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1036-515라는 암호를 입력시킬 때를 류씨는 마음에 썩 들어했는데, 1은 남자, 0은 문헌정보자료 인가, 36은 국가와 거주지, 515는 직업 코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소설가를 뜻하는 것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소설가란 직업은 연봉은 많지 않지만 점차 획일적이 돼가는 국가 시스템의 간섭 없이 마음껏 창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젊은 층에겐 대단한 인기 직종이었다. 그러기에 1년에 한 번 있는 소설가 자격 시험의 경쟁률은 보통 100대 1이 넘었고 재수 3수 심지어는 10년이 넘게까지 응모하는 사람들도 있곤 했다. 류씨의 경우도 3수 끝에 합격을 했는데 시험의 합격 여부는 보통 원로 작가원에서 선발된 2~3명의 심사관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들은
수험생이 제출하는 소설 제작 디스켓을 완성도와 성장 가능성, 객관적 타당성과 실험성, 그리고 구성과 문체 등 수십 가지의 항목에 걸쳐 심사를 하므로 류 씨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그동안의 공부로 인해 이미 탈진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해 소설가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기성 소설가의 대열에 서려면 다시 2차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컴퓨터 문학이니 창작, 패스티시니 하는 인류 소프트웨어의 소설을 발표해 평가를 받는 1차 평가와 디스켓 한 장 분량의 소설들을 개인 명의로 프로그램에 시장성을 평가받는 2차 평가로 나뉘는 것으로 사실 소설 제작에 뛰어난 재능이 없는 류 씨로서는 매우 힘에 겨운 것이었다. 이윽고 카메라의 신분 확인이 끝나고 모니터가 작동되며 안녕하십니까 류 씨? 라는 글씨가 나타나자 류 씨는 쓴 웃음을 지었다. 류 씨? 사실 소설가의 이름으로서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다. 한창 문단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유리 씨, 사리 씨, 진리 씨 등등 벌써 이름부터 해서 소설가의 냄새가 풀풀 날리지 않는가. 류 씨는 구보란 이름을 떠올렸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언젠가 모니터의 자료 베이스를 검토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1920년대 한국 개화기 문학 중 박태원이란 작가의 작품이었다. 류 씨는 구보라는 이름의 특이성과 소설가 구보라는 뉘앙스가 썩 마음에 들었고 그 이후 자신의 필명을 구보라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모니터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이름은 여전히 류 씨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개인 신상 기록 등록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기성 소설가에 한해서는 필명을 인정한다는 국가 시스템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류 씨는 자신이 2차 평가를 통과한다면 가장 먼저 구보란 필명을 모니터에 입력시키리라 생각하곤 하는 것이었다. 류 씨가 엔터 버튼을 누르자 아까의 글씨가 지워지며 자신의 근무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충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의 근무 시간에 대한 브리핑과 한 달 동안의 주요 스케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류 씨처럼 건망증이 약간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어서 컴퓨터 문학 소프트웨어에 발표해야 할 소설의 제작 시한이 여태껏 알고 있었던 4일 후가 아니라 3일 후라는 것을 류 씨는 발견할 수 있었다. 류 씨가 다시 모니터의 버튼을 눌러 음성 인식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려 할 때 화면이 스톱되며 식사 시간입니다. 라는 영상이 나타났다. 류 씨는 순간 자신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새삼스레 불만을 느꼈다. 류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키친 박스에 화면에 새겨진 대로 3,500칼로리 분량의 음식물을 주문하고는 식탁에 앉아 앞에 놓인 전자신문에 버튼을 눌렀다. 언제나 그렇듯이 류 씨에게는 별 흥미있는 기사가 없었는데 오늘의 일면 머리 기사는 을지 34번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대충 훑어본 기사의 요지는 자가용의 자동 운전 컴퓨터가 고장을 일으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는 것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비슷한 사고가 3번째라는 것이었다. 류 씨는 자신의 차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 외 다른 면의 기사는 EC달러의 환율이 인상된다는 것과 일본의 해수면이 매해 20cm씩 높아져 오는 2100년경에는
일본 열도가 가라앉고 말 거라는 예상 기사 정도가 강면의 톱 기사로 다뤄져 있었다. 류 씨는 키친박스에서 조리되어 나온 7가지의 음식물 중 농축 쉐이크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레기 박스에 쏟아붓고는 다시 버튼을 눌러 문화통신면을 호출했다. 그러자 화면에 소설 정보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라는 영상이 나타났고 류 씨는 아무런 주저없이 다시 버튼을 눌러 예 라고 대답했다. 사실 소설 정보는 전자신문과는 별도의 선택 사항이므로 사용시간당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그렇기에 소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겐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류 씨는 언제나 아침 식탁에서 이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유명 소설가의 작품을 읽는다는 설렘과 함께 자신이 소설 정보를 이용하는 전문 지식인이라는 자부심 또한 류 씨에게는 매우 즐거운 것이었다. 다시 화면에 작품 목록과 간단한 설명문이 나타나자 류 씨는 커서를 이용해 유리작, 회상에 빠진 남자를 호출시키고는 작품이 나타날 동안 쪼옥 소리를 내며 농축 쉐이크를 마셨다. 그리고는 화면에 나타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를 보며 약간의 부러움과 시기심이 느껴졌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영상은 소설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지평이기도 한 것이다. 즉 소설 정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의 한 회선은 동시에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소설가 유리 씨의 소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약 10만 명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류 씨가 농축 쉐이크 컵을 구겨 쓰레기 박스에 던져 넣었을 때쯤 화면이 바뀌며 비디오, 문자라는 영상이 나타났다. 류 씨는 다시 커서를 이동해 문자를 선택했고 그러자 화면 가득히 빽빽한 글자들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을 택해 비디오 시스템으로 소설을 보고 있지만 류 씨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며 소설의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류 씨는 고전적 문체 위에 정립된 세밀한 감수성이라는 유리 씨에 대한 평을 떠올리며 빽빽한 문자에 약간의 현기증까지 느꼈지만 거의 28,000 바이트 정도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소설의 내용은 대략 민속관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이나 주제는 별것 없었지만 신선한 문체와 구조가 류 씨의 눈에 와락 띄었다. 특히 그 여자가 극히 일방적인 나의 기원을 눈치챘을 리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로 시작되는 첫 줄의 문장은 현대소설에서 흔히 보아왔던 화려체의 서두에 대한 일종의 파격으로 쉬운 문장의 강함을 일깨울 수 있는 박진감이 보여졌으며 군데군데 쇠잔한 빛은 서둘러 서편 하늘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라든가 결국은 흰빛으로 모아되고 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등등 뛰어난 그 감각적 미학적인 문체는 가히 압권이었다. 류 씨는 조금씩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사실 그 여자가 일이었다 라는 문장은 언젠가 자료 베이스를 통해 류 씨도 찾아본 적이 있는 문장이었다. 아마도 1990년대 한국 과도기 문학 중에서 최일남이란 작가의 문장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류 씨는 문장의 쉬운 문체가 마음에 들었었지만 현대소설의 시류에 비해 너무 파격적이고 고전적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마음에 걸렸었다. 그런데 이 유리란 소설가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적절히 수용하고 있지 않은가. 류 씨는 자신의 무능이 서글퍼지기까지 함을 느끼며
몇 번이고 자료 베이스를 호출한 끝에 다른 문장들의 출전을 살펴보았다. 역시 1990년대 한국 과도기 문학 중 심상대, 박상호 등등의 문장으로 현대의 소설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문장들이었다. 류 씨는 전자신문을 끄고 창가로가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이제껏 류 씨의 시선을 상쾌하게 해주던 푸른 전나무 숲의 시뮬레이션 영상이 사라지고 창밖 그 풍경이 나타났다. 네모 반듯하게 정리된 각 블록들의 빌딩들 사이로 구석구석 간밤에 내린 눈더미가 쌓여 있었다. 아직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기엔 이른 시간이었는지 먼지로 까맣게 변색된 눈더미들은 자연 도감을 통해 보았던 곰팡이가 핀 것처럼 지저분했다. 류 씨는 더럽다고 중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모르게 그 시커먼 눈더미들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언젠가 한국의 전통이란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담는 김치가 불결하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먹고 싶다고 느껴지던 그런 역설적인 심리와도 같은 것으로 류 씨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자신의 이런 기분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류 씨는 다시 버튼을 눌러 이번에는 철제의 커다랗고 뾰족한 탑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창에 나타나게 했다. 이 탑은 이 시의 프랑스시에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에펠이라는 이름을 가진 탑이었다. 프랑스시는 하루에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든다는 곳이었는데 비행기로 1시간 남짓한 그곳을 류 씨는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동안 휴가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류 씨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 베이스를 검토하곤 했었던 것이다. 사실 평소에도 류 씨는 하루 근무 시간 4시간 외에도 많은 시간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자료 베이스를 검토하거나 소설을 구상하곤 했었다.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된 소설 한 편이 안 만들어진 것이다. 남들은 하루에도 2~3편씩 제작하곤 한다는데 류 씨는 가끔씩 자신이 이러한 길고도 컴컴한 캡슐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몇 번이고 시간을 보내곤 하는 것이었다. 류 씨가 작업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고 나서 3분 정도가 지나자 9시가 되어 모니터가 작동되었다. 류 씨는 크게 숨을 쉬고는 버튼을 눌러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그러자 안녕하십니까. 국립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류 씨는 소설 제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합성된 남성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매일 듣는 음성이지만 그 딱딱한 음성이 류 씨에겐 왠지 위압감을 느끼게 해 거부감을 잃었으므로 류 씨는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재빨리 버튼을 눌러 메모리 시스템을 연결시켰다. 그리고는 다시 암호 1036-515를 입력시켜 어제까지 제작하고 있었던 자신의 소설을 출력시켰다. 그 후 케인은 말했다. 너는 사랑할 가치도 없어. 그러므로 나는 너의 기억을 버린다. 이제 L에 대한 디스켓은 셀룰로이드의 입자처럼 가볍게 마치 성운이 충돌하듯 충격적으로 구겨져 내리고 있다. 1메가디램만큼의 고독이, 좌절이, 그리고 사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짧았던 기억들아, 나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리. 펩시콜라의 원터치 캔을 따듯 경쾌하게 이제 K가 길을 걷는다. 그의 슈즈의 뒤로 5번 스트리트의 패션몰이, 8번 스트리트의 시네마돔이, 9번 스트리트의 펑키타운이 사라져간다. 이제 K는 이곳에 살지 않는다. 류 씨는 자신의 소설 끝부분을 2번 읽고는 엔터 버튼을 눌러
24,325바이트라고 새겨진 분량을 확인했다. 대개의 소설이 28,000바이트이므로 앞으로 약 4,000바이트의 내용이 더 필요한 것이다. 류 씨는 자신의 소설을 읽을 때 언제나처럼 뒷부분부터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몇몇의 기성 작가들이 애용하는 방법이었다. 이 방법은 결말이 미리 정해지므로 모자라는 부분을 중간중간 삽입할 때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결말의 강렬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류 씨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류 씨에게는 모자라는 분량의 보충보다 자신이 여태껏 제작해오던 이 소설의 수준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는 점에 새로이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이만큼 내용을 이끌어오며 류 씨는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그 중에서도 펩시콜라의 원터치 캔을 따듯 이라는 문장 등 21세기 초창기의 비교적 신선한 문장을 사용했으며 구성도 중견 소설가인 사리 씨의 소설 구조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었지만 류 씨 스스로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이 정도 소설 가지고는 컴퓨터 문학 소프트웨어의 평가를 통과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류 씨는 리모컨으로 담배 연기 공급 박스의 버튼을 켜고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뒤로 힘껏 젖혔다. 짜릿한 니코틴의 입자가 공기 중에 퍼지며 류 씨의 폐에 스며들자 류 씨는 나른해지는 육신과 함께 점차 맑아지는 정신을 느꼈다. 류 씨는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며 맑은 정신의 한 가닥을 잡으려 애를 썼다. 시뮬레이션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재생산이고 자유로운 복사이다. 류 씨는 예전의 대학 시절에 배웠던 현대소설 제작의 기법을 떠올리며 기억나는 대로 소리내어 되새기기 시작했다. 현대소설의 정립기는 20세기 말. 보드리아르의 하이퍼 리얼리티는 재현할 수 없는 세계에서 전제. 실제 자체가 시뮬레이션이 되어 실제와 기호, 환상과 현실, 진리와 허위의 구분 일체가 불가능. 한국 문학의 근대화 기점. 포스트 모더니즘. 1990년대 패스티스의 도입. 조립소설. 시뮬레이션 미학. 소설을 제작하다 막힐 때면 류 씨는 언제나 담배 연기를 흡입하며 현대소설사를 큰 소리로 의혹은 했는데 이 방법은 확실히 류 씨에게 효과가 있었다. 류 씨는 다시 의혹을 되새기며 모니터의 버튼을 눌러 자료 베이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소설의 과도기적 전환기, 1990년대 현대소설의 정립기, 2000년대 시뮬레이셔니즘, 2010년대 기호증식 기법의 완성기, 2020년대 시뮬레이션 편집문학, 2030년대 대량 복제 기법. 여기서 류 씨는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유리 씨의 소설을 떠올렸는데 그의 소설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1990년대 소설의 패스티시 기법임을 생각했다. 즉 1990년대 소설을 2000년대 소설가들이 패스티시 했으며 2000년대 소설을 2010년대 소설가들이 패스티시 했고 계속 이런 식이었으므로 결국은 1990년대 전후의 소설이 그 기원이자 수사학 사전임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는 단순한 계승만이 아니라 발전 또한 있었지만 그 발전상은 획일화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였다. 물론 1990년대 문학의 패스티시는 너무 고전적이고 파격적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지만 적절한 구상과 탄탄한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었다.
많은 소설가들이 이 점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모험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리라. 류씨는 먼저 자신의 소설 뒷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펩시콜라의 원터치 캔을 따듯. 부분은 류씨의 마음에 썩 들었으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1990년대 전후의 풍으로 수정하였다. 그 후 케이는 말했다. 사랑하기에 이별하는 것이야. 케이는 달렸다. 바깥처럼 차디찬 공기, 쌉스름한 풀향기가 이마와 코에 반창고같이 달라붙었다. 마른 풀이 뒤덮인 언덕이 점점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 그 마른 풀 밑에다 케이는 케이만 아는 길을 감춰놓았다. 여름 내내 다져서 마치도 사막에 사는 이리의 빨간 혓바닥처럼 선연한 길.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펩시콜라의 원터치캔을 따듯 경쾌하게 이제 케이가 현실의 길을 걷는다. 그의 슈즈의 뒤로 5번 스트리트의 패션몰이, 8번 스트리트의 시네마토미, 9번 스트리트의 펑키타운이 사라져간다. 이제 케이는 이곳에 살지 않는다. 류씨는 고어 사전을 뒤적여 문장의 맨 끝에 한 줄을 띄우고 쌉스름한, 조금 쓴맛이라고 줄을 넣은 뒤 소리내어 자신의 소설을 읽어보았다. 서영은이란 소설가와 기형도라는 시인의 문장을 한 문장씩 넣었을 뿐인데 그 문체와 구조가 류씨의 마음에 썩 들었다. 류씨는 버튼을 눌러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집중해서 쓴다면 오늘 한 편을 제작할 수 있고 컴퓨터 문학 소프트웨어 평가 마감일까지 2편을 더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류씨는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며 매우 흐뭇해서 부엌으로 가 카페인이 든 커피를 여유있게 마시고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앉았다. 이후로 류씨의 소설은 수정을 거치며 더욱 빠른 속도로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현대의 소설을 텍스트로 할 경우 문장의 난해성과 애매성으로 한 문장을 선택하려 해도 많은 고민을 하곤 했었지만 1990년대 소설은 문장이 명료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이었다. 류씨는 이전의 자기 소설을 지우고 다시 제작하는 방법 대신 이전의 문장에다 비슷한 내용의 새로 찾은 문장을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소설을 제작해 나갔는데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 예를 들면 케이는 어두운 길을 걸었는데 몹시 추웠고 약속 장소에 엘이 있었다. 라는 문장은 1990년대 박덕규라는 소설가의 케이는 길을 나섰다. 어둠이다. 아니 바람이다. 춥지 않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엘은 바람 속에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케이는 순간 엘을 운명처럼 무의식적으로 끌어안았다. 는 윤정선이란 소설가의 케이의 움직이는 육체는 분명 자신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합체되지 않은 숨은 명령의 주체에 복종하고 있는 듯 애를 끌어안고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가뿐하게 바뀌었다. 그런데 사실 윤정선의 문장은 주인공 여자가 의학 실습 중 해부를 하는 장면으로 류씨의 소설과는 그 내용에 있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나 묘하게도 문장만 놓고 본다면 류씨의 소설에 매우 적절히 어울렸다. 몇 번의 자료 검색과 수정 작업을 거쳐 류씨의 소설 중 하이라이트인 케이와 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이 완성되자 비로소 류씨는 자신이 소설 제작에 눈을 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케이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케이는 병이 없는 시녀를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었다.
가끔씩 엘이 병문안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려는 듯이 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케이는 초라한 육신을 관리하기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한밤중 깨어 일어났다. 멀리 까만 별 사이로 한껏 머리를 틀어올린 긴 머리의 엘. 그 새초롬한 자태에 케이는 어지러웠다. 나의 엘, 너는 듣고 있겠지. 긴 머리 딴 속에 꿈꾸듯 숨어있는 뽀얀 두 귀로. 밤이 깊으니 너는 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내 말소리에 젖기만 하렴. 이윽고 케이는 길을 나섰다. 어둠이다. 아니, 바람이다. 춥지 않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엘은 바람 속에 있었다. 눈을 감으며 케이는 엘을 만나던 날을 기억한다. 엘은 치졸한 표현 같으나 얼음 속에 한 1000년 정도 갇혀서 냉동된 유리 인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단아하고 매끄러웠으며 살을 애는 듯이 차가운 인상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던 엘. 엘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을 때 케이의 움직이는 육체는 분명 자신과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완전히 합체되지 않은 숨은 명령의 주체에 복종하고 있는 듯 엘을 끌어안고 있었다. 류 씨는 매우 흡족하게 자신의 소설을 읽다가 문득 줄을 붙일 곳이 없나 하고 다시 세심히 살펴보았다. 고전적인 문장이라 지금은 없어진 단어들이 몇 개 정도는 있게 마련이었는데 역시 새초롬한과 치졸한이라는 단어가 그러했다. 류 씨는 뒤에 줄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중요 표시를 하고는 사용된 문장의 소설가 이름을 차례대로 보조 디스켓에 입력시켰다. 최윤, 신경숙, 최시한, 박덕규, 이종헌, 윤정선.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찾을 때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류 씨의 소설은 도입부만을 수정하면 끝이었다. 류 씨는 아까 읽었던 유리 씨의 소설에 나오는 그 여자가 극히 일방적인 나의 기원을 눈치챘을 리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라는 최일남이란 소설가의 문장이 썩 마음에 들었지만 왠지 내키지가 않았다. 아무리 현대소설의 ABC가 패스티시의 원칙에 있다 하나 발표된 지 하루밖에 안 된 다른 소설의 그것도 도입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독자들에겐 비교가 된다는 측면에서 도전 행위였다. 물론 자신의 소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될 경우엔 스스럼 없이 발표하는 소설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리 씨는 류 씨에겐 대학 선배였고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다른 문장을 찾기로 했다. 언제나 첫 문장이 어려운 법이어서 류 씨는 담배 연기를 흡입하기도 하고 창가에 가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이것저것 바꿔보기도 하다가 결국은 하창수란 소설가의 문장을 사용하여 케이는 도대체 말이 없었다. 이 말은 과연 정확할까? 꼭 그렇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로 소설의 도입부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제목 K 그리고 L의 이야기. 완료 버튼을 누르며 소설 제작을 마친 류 씨는 희열로 들떠 몸이 공중으로 붕붕거리며 떠오를 것 같았다. 류 씨는 작업실 안을 이리저리 깡총 뛰어다니며 야, 나는 소설가 류 씨다. 아니지, 야, 나는 소설가 구보 씨다. 라고 소리를 마구마구 질러댔다. 이제 정말 류 씨는 시시껄렁한 이름 대신 구보란 필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류 씨는 삑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오후 1시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경보음이며 동시에
점심 식사를 하라는 소리였다. 비로소 류 씨는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여태껏 농축 쉐이크 한 컵, 커피 한 잔밖에 안 먹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류 씨는 천천히 작업실을 나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작업실의 모니터도, 거실의 레이저 비디오 시스템도, 부엌의 식탁과 키친박스도 모두 다 새롭게 보였다. 류 씨는 식탁에 앉다 말고 창가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새롭다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 이 물건들이 소설가 구보 씨의 집에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나지막히 소리내어 말해보고는 흐뭇해져서 실실 웃고 그러다가 또 한참을 잊고 나서야 식탁에 앉았다. 키친박스에서 조리되어 나온 4,000칼로리 분량의 음식물을 먹으려면 적어도 류 씨에게는 일주일은 더 걸릴 듯 했다. 그것은 류 씨가 한 입 먹고 웃고 두 입 먹고 웃고 그러느라고 5,000원짜리 동전만한 농축 스테이크를 먹는데 거의 1시간가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긴 지난번 류 씨가 소설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이보다도 더 했는데 그때 류 씨는 이곳저곳에 전화를 거느라고 거의 하루 종일 빈속으로 지냈었다. 이렇듯 한참을 실실 웃다가 류 씨는 문득 자신의 소설을 누가 읽고 평을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물론 류 씨 자신이 볼 때 컴퓨터 문학 소프트웨어의 평가쯤은 가뿐히 통과할 수 있을 뛰어난 작품이었지만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었다. 류 씨는 유리 씨를 떠올렸다. 유리 씨라면 좋은 평론가가 되어줄 수 있겠고 또 은근히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다. 류 씨는 음식물을 대충 먹고 대충은 쓰레기 박스에 버리고는 거실로 나와 유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짐짓 침착하게 류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 유리 씨는 마침 집에 있었다. 영상을 통해 유리 씨의 얼굴이 그동안 좋아져 보였으므로 류 씨는 유리 씨에게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유리 씨는 류 씨에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류 씨는 그냥 그렇다고 말했다. 그리고 류 씨는 유리 씨의 소설을 봤는데 아주 좋았다고 말했고 유리 씨가 너도 작품 좀 썼니? 라고 해서 류 씨는 한 편 썼는데 보고 평을 해주겠냐고 물었다. 그렇게 해서 류 씨는 곧장 전자사서함으로 소설을 보냈고 유리 씨는 읽어보고 평을 해주겠다며 저녁 8시에 아트캡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유리 씨와의 전화를 끊고 나서 류 씨는 저녁 8시까지 앞으로 6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약간의 고민을 했다. 지금으로서 류 씨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모니터 앞에 앉아 새로운 소설을 제작하는 것이겠지만 작업용 모니터는 오후 4시까지 사용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국립 컴퓨터 시스템이 정한 원칙이었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나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식사 및 휴식, 3시부터 4시까지는 운동 시간으로 국민 생활 권장 프로그램에 정해져 있었다. 류 씨는 개인용 모니터를 사용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 그만두기로 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지만 개인용 모니터로 국립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 베이스에 들어가려면 매우 복잡한 과정이 서너 가지가 넘게 있었다. 프로그래밍 서적을 찾아본다면 어떻게든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현대 교육을 받은 류 씨에게는 너무나도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었다. 현대의 전문화 교육은 전공한 분야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그러기에 노인들 중에는 능률적이라는 측면 외에는 과거의 교육 방식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곤 했다. 결국 류 씨는 낮잠을 잔 후
전자신문을 광고까지 빠짐없이 보고 나서 또다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3시간이나 이르긴 했지만 아트 캡슐로 가기로 했다. 유리 씨가 자신의 소설을 읽고 뭐라고 평을 할까 하고 집안에서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느니 류 씨에겐 그 편이 훨씬 더 나았다. 류 씨가 자신의 차로 종 1번 도로를 지날 무렵 카폰으로 마리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마리 씨는 류 씨에게 만나자고 말했고 그것은 류 씨에겐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류 씨는 애써 침착하며 마리 씨와 아트캡슐의 티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고 전화가 끊어지자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다. 마리 씨는 류 씨와 대학 동창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몸가짐이 단정해서 매우 아름다웠다. 대학 시절 4년 내내 류 씨는 마리 씨와 친구로 지내면서도 결국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었는데 당시 마리 씨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류 씨는 언제나 마리 씨 앞에서 위촉뒤곤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류 씨는 휘파람까지 불어대며 자동 운전 장치의 버튼을 눌러 최고 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오늘따라 쌩쌩거리며 유리창에 부딪히는 바람이 너무도 상쾌하였다. 류 씨는 아트캡슐로 들어서며 먼저 시계를 보았다. 아직 마리 씨하고의 약속 시간은 20분, 유리 씨하고의 약속 시간은 2시간 50분이 남아 있었다. 류 씨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티룸으로 가서 마리 씨를 만나기로 했다. 아트캡슐은 종합예술 공연장으로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었지만 지금의 류 씨로서는 마리 씨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무엇을 보아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티룸에 앉아 초콜릿 쉐이크를 마시며 류 씨는 마리 씨가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까닭이 너무나도 궁금하였다. 생각해보면 마리 씨가 먼저 류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보고 싶어서? 혹시 내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류 씨는 즐거운 상상으로 가슴이 벅차고 떨려와서 괜히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구두 속의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시간을 봤는데 아직도 10분이 남은 것이 너무나도 지루하였다. 그래서 류 씨는 탁자에 부착된 전자신문의 버튼을 눌러 월드뉴스를 틀었다. 이 씨의 영국시에서 벌어진 로봇 경마대회 소식, 일본의 경매장에서 1945년도에 원자폭탄 조각이 10억엔에 팔렸다는 소식,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 등등. 언제나 그렇듯이 지루한 내용일 뿐이어서 류 씨는 스위치를 끄고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류 씨는 건너편 탁자에 앉은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류 씨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류 씨가 그냥 창가로 시선을 돌렸을 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앞을 지나가며 무엇인가를 살짝 류 씨의 손에 쥐어주고는 재빨리 뛰어나갔다. 그러자 건너편의 검은 안경을 쓴 남자도 재빨리 일어나 따라 나가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레 당하는 일이라 류 씨는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다가 류 씨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일종의 프린트지 같은 재질의 조그마한 문자가 빽빽이 쓰여 있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낯선 것이어서 류 씨는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잠시 생각해보고는 쪽지라는 이미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떠올렸다. 놀랍게도 이것은 류 씨에게 보내는 쪽지였다. 류군, 안녕하신가. 나는 요즘 소설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네. 그리고 또한 도피 중이라네.
지금 자네는 결코 놀랄 필요가 없네. 내가 관리실의 호출을 받은 이유는 자네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믿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결코 불온분자가 아니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보고 있고 또한 소설가는 소설로서 그것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나는 자유의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고 있었네. 이것이 내가 불온분자로 낙인 찍히게 된 유일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 자네의 소설은 잘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선명히 그려내기 위해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소설 창작을 생각하였고 또한 한계를 깨달았다네. 자네, 우리가 대학 시절 자료 베이스를 통해 검색하던 한 근대 문학가의 이론을 기억하나? 아마 소설은 해체되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을 것이네. 대충 무분별한 패스티지를 경고하는 내용이었지. 그때 우리는 지도교수 몰래 궤변 논리라는 이 논문을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며 분석해 나갔고 결국 우리 역시 궤변 논리라 일축하고 말았던 것이네.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네. 분명 1990년대 일부 학자들의 무분별한 패스티시를 경고하는 논리는 타당한 것이었고 이후 우리는 신중히 판단했어야 됐네. 류씨는 경황 없이 반쯤 읽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피 중인 소설가 진리 씨의 쪽지. 그럼 아까의 여자는 마리 씨? 그 남자는 관리실의 요원? 류씨는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휩싸였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쩌면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와 자기를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류씨는 얼른 주머니에 쪽지를 구겨놓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티룸을 조심스레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의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비로소 류씨는 다리의 힘이 쭉 빠짐을 느꼈다. 아, 어쩌자고 진리씨가 내게 쪽지를 보냈단 말인가. 류씨는 담배 흡입 박스의 스위치를 최대한으로 크게 틀어놓고는 침대에 누워 별별 불길한 상상이 떠오르는 것을 참으려 고개를 몇 번이고 좌우로 힘껏 흔들어댔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 류씨는 점차 안정이 되어가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류씨의 성격이 이럴 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류씨가 생각하기에 진리씨는 대학 동창이고 그렇기에 대학 동창의 쪽지를 받았다는 것 정도가 죄가 될 리는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류씨가 원해서 마리씨를 만난 것도 아니고 불러내서 나갔기에 그냥 주는 대로 쪽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큰일도 아니었다. 류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카메라에 자신을 비춰보았다. 그러자 영사막에 키가 적당하게 크고 그런대로 괜찮게 생긴 20대 후반의 남자, 즉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류씨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고는 나는 소설가 구보씨이다 라고 크게 소리쳐 보았다. 그러자 자신감이 생겼다. 거실로 나온 류씨는 시계를 보고는 유리씨와의 약속이 아직 2시간가량 남았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시 아트캡슐로 가기는 싫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류씨는 유리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를 바꾸자고 말했는데 유리씨가 그러면 내일로 시간도 변경하자고 해서 류씨는 아쉽지만 그러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다시 류씨에게는 고민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지금이 6시로 매우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먹으려면 7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자니 류씨에게는 별로 할 만한 것도 없었다. 결국 류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작업실의 모니터 앞에 있는 일과 케이블 TV를 보는 일,
전자오락 게임을 하는 일, 그리고 전자신문을 보는 일 등이었다. 류 씨는 소설 제작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7시면 작업이 정지되므로 결국 전자신문의 소설 정보를 보기로 했다. 가끔씩 느끼는 일이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관리한다는 것은 편리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럴 때는 오히려 불편한 것이기도 했다. 류 씨는 식탁에 앉아 키친박스의 버튼을 눌러 뜨거운 커피 카페인 0%를 주문하고는 전자신문의 스위치를 켜고 소설 정보를 호출했다. 그러자 화면에 작품 목록과 간단한 설명문이 나타났는데 최신작 코너에 유리 씨의 소설이 있었다. 류 씨는 커서를 이동시켜 유리작 A 그리고 B 이야기를 호출시키고는 밑에 나타난 작품 제작 일자가 바로 오늘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루에도 2~3편씩 소설을 제작하는 소설가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유리 씨처럼 수준 높은 소설을 제작하며 하루에 2편을 발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류 씨는 정말 유리 씨가 대단한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류 씨를 놀라게 한 것은 유리 씨가 소설을 하루에 2편이나 제작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화면을 통해 유리 씨의 소설을 보며 류 씨는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옷에 쏟고 말았다.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분명 유리 씨의 소설은 류 씨의 소설과 거의 같았다. 유리 씨의 소설에서 A와 B를 K와 L로 바꾸고 몇 문장만 제외한다면 그건 바로 류 씨 자신의 소설이었다. 이럴 수가 있나. 류 씨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하며 정신이 아득하였다. 이런 나쁜 놈. 아직 발표도 안 한 내 소설을. 야! 류 씨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고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나. 난 자네의 소설을 패스티시했을 뿐이야. 시뮬레이션 기술에 의한 무한 복사, 무한 재생이 바로 현대 소설 제작 기법의 핵심이 아닌가. 자네가 말하려는 것이 무언지는 알겠지만 표절이냐 패스티시냐 하는 논의는 이미 1990년대에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내게 어쩌란 말인가. 유리 씨의 음성이 자꾸만 류 씨의 뇌를 스쳐 지나갔고 류 씨는 정말 왠지 모르게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왔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류 씨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을 진리 씨의 쪽지가 생각났다. 그러나 류 씨가 눈물을 닦고 쪽지를 꺼내 읽으려 할 때 삐거리는 경보음이 저녁 11시를 알렸으므로 류 씨는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2042년 12월 1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소설가 류 씨의 일일은 이러하였다.